일단 기억하셔야 될 거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94페이지세요. 94페이지고 그다음에 혹시 줌으로 듣는 분들은 그때 메일로 제가 저기 캡처해서 보내놓은 거 있어요. 스캔해서 그걸로 혹시 교재 없는 분들은 그걸로 보시면 되세요. 일단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질적 특성 두 가지 있었죠. 그래서 믿어야 된다, 신뢰성, 맞게 써라, 목적, 적합성. 그래서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목적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 다음에 재무제표 종류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그다음에 자본 변동표, 주석. 잠시만요.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정의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인데 여기에서 하나 더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시점이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1일이에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비용인데 기간 그러면 몇 월 며칠이냐면 1월 1일부터 12월 며칠이요? 31일. 1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시점 그러면 딱 이날 얘기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이요? 12월 30일. 그래서 시점은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를 지정하는 게 시점이고, 그 다음에 기간이라고 나오면은 어떻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몇 년이요?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T자는 안 그릴 거예요. 차변 대변은 확실히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어저께 봤었던 게 요거 있었죠. 현금 및 무슨성 자산이요. 현금성 자산.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요구 분리예금,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94페이지. 그 다음에 맞다. 요거 빼먹었구나. 죄송합니다. 오늘 볼 거.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었죠.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그래서 종류,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유가증권 됐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은 외상매출금하고 뭐야? 받을 그 다음에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엄. 여기까지였었죠.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4페이지. 그래서 94페이지 보시면 상거래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거래 2회요? 상거래 2회. 그래서 상거래 2회라고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판매하고 관련이 없다. 그래서 상거래 그러면 판매하고 그 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판매하고 관련이 없는 채권 및 뭐야? 채무. 그래서 채권 그러면 뭐 할 돈이라고요? 채권. 받을 돈. 채무는요? 갚을 돈. 그래서 채권자 그러면 받을 게 있는 사람, 채무자 그러면 뭐 할 게 있는 사람이요? 갚을 게 있는 사람.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미수금과 뭐 있죠? 미지
급금. 그래서 미수금 그러면은 얘는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 그러면 부채인데, 제가 분개할 때 이렇게 앞으로 몇 번 더 적어 드릴 건데요. 뭐냐면, 외상에는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매입금, 요거는 판매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은 판매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94페이지 밑에 보시면 단기대여금과 단기차입금이라고 있으세요. 거기 단기대여금과 단기차입금에는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옆에다가 장기대여금과 장기차입금. 그래서 우리 회계는 공부하실 때 짧은 거하고 뭘로 나눠요? 긴 걸로. 그래서 짧을 때는 뭐라 그래요? 단기. 그 다음에 길 때는 뭐라 그러죠? 장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대여의 뜻이 뭐죠? 대여. 대여. 대여 뭐 했다? 빌려줬다. 그래서 단기 대여금은 짧게 돈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돈 빌려줬으면 뭐 받아야 되죠? 돈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채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은 자산입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은 요거는 차입의 뜻이 뭐냐면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빌려오면은 뭐 해야 되죠? 돈 갚아야 되죠. 그래서 단기차입금은 뭐예요? 채무예요. 채무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좀 편하긴 하실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95페이지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 이게 다 한자라 한자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는 편할 거예요. 우리가 임차가 뭐죠? 임차인. 임차인이 차자가 빌릴 차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을 뭐라 그래요? 임차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집주인을 뭐라 그러죠? 임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을 빌리거나 상가를 빌릴 때 보증금 내요, 안 내요? 내죠. 근데 이 보증금은 내가 줬다가 나중에 뭐 하는 거죠?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요건 채권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500에 30이야. 그러면 보증금 500이잖아요. 그러면 이 보증금은 나중에 내가 계약만 잘 지키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채권은 뭐라고요? 자산.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채무입니다. 그래서 채무는 뭐예요? 부채. 여기에서는 임차하고 임대를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임차 그러면 빌려오는 사람. 그러니까 결론은 월세나 뭐 사시는 분이요? 전세 사시는 분. 그 다음에 임대는 빌려주는 겁니다. 대자가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여금은 대여금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빌려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 그래서 빌려주고 돈 받았는데 나중에 이 보증금은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죠. 그래서 남의 거니까 나중에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내 거 아닌 거 뭐라 그래요? 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채권의 대손. 요게 더 중요해요. 채권의 대손의 별표 3개. 이거 시험 문제 1년에 두세 번은 꼬박꼬박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나올 때도 있고 어렵게 나올 때도 있는데 어쨌든 좀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 채권의 대손이라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채권의 뜻이 뭐라 그랬죠? 뭐 할 돈? 네, 받을 돈. 받을 돈이 뭐예요? 채권. 그 다음에 대손은 못 받는 돈이에요. 그래서 채권의 대손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되는데 뭐 하는 거죠?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대방이 파산이 됐거나 아니면은 부도가 났거나 그러면 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거를 회계에서는 대손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손 발생했다 그러면 돈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대손 발생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왜냐하면 돈 받아서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처에 밀린 대금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돈 나갈 거 많잖아요. 근데 돈을 못 받았대. 그러면 회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못 받을 거 관련돼서 준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충당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충당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손은 못 받는 돈이고 그 다음에 충당 나오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을 돈에 대해서 준비해라. 그래서 무슨 충당금이라고 있어요?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요거는 부채 쪽에 나오는데요. 그 충당 들어가는 게 저희가 공부할 때 두 가지를 배워요. 하나는 대손 충당금이고 또 하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거는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볼 건데 충당이 뭐 하는 거라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준비하는 거. 이건 뭐 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퇴직금 주려고. 그래서 퇴직금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퇴직금 받으려면 몇 년 이상은 다녀야 돼요? 1년 이상. 근데 이거 날짜 계산하실 때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이거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확하게 1년이야. 그래갖고 1년 딱 채워서 때려쳤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졌어요. 하루가 모자라서. 그래서 퇴직금을 못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한 달하고 법에서 생각하는 한 달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1년 이렇게 채우지 마시고 조금 더 다니다 그만두십시오. 지금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무조건 회사가 좋든 말든 버텨라 이랬는데 요즘에는 버티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면 과거에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버텨라 그러면 못 버티고 이상한 행동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연락 오거나 그러면 버티세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고민은 해보라고. 왜냐면 못 버텨요. 옛날하고 달라요. 저도 그렇게 멘탈이 센 경우는 아닌지라. 근데 저는 이제 뭐 멘탈이 세지는 않은 대신 그냥 전 싫으면 안 해버리거든요. 근데 요즘 분들은 멘탈이 약해진 대신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생각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과거하고 좀 그런 부분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뭐 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퇴직금. 그 다음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있죠. 아파트 사시는 분들 관리비 고지서에 보면 요거 있어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요것도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이거 아닌 아파트는 몇 군데 없을 거예요. 최대 단점이 뭐냐면 대부분 아파트를 살 때 거기에 주거 목적으로 사요? 이거 비싸게 해갖고 팔아먹을 목적으로 사요? 팔 목적으로 사죠. 그래서 이게 많은 아파트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가실 때는 꼭 이거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 관리사무실 가서 알려달라 그러면 알려주거든요. 장기수선 충당금 얼마 정도 있는지. 그래서 이거 왜 확인해야 되냐면 오래된 아파트들은 고칠 게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2억이 있어. 근데 공사를 했더니 3억 나왔어. 그러면 1억을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관리비로 더 내야 돼요. 그걸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정해서 관리비로 납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너무 적은 데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진짜 주거 목적이야. 근데 15년 된 아파트를 샀어. 그러면
15년 됐으니까 이제 고칠 것만 남았잖아요. 근데 고쳐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근데 이거 못 걷는 이유가 뭐냐면 팔려고 사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거들려 그러면 관리사무실 와갖고 욕하고 싸우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는 오래 살 생각이 없으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이 많이 모이면 안 돼요. 왜요? 내 돈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미래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는 지금만 살면 돼. 그래서 연금 얘기 나오면 지금 국민연금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저는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미래 되면 못 받지는 않는데 지금보다는 적게 받을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왜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안 올리면요. 지금 자라나는 새싹들이 나중에 20% 30% 내야 돼요. 연금만. 왜냐면 법에서 세금으로 국민연금을 준다 이런 건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더 뜯어내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법 자체가. 그런데 지금 조금 더 부담을 하면 나중에 걔네들이 원래 30% 내야 될 걸 20% 낼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리는 거에 찬성하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 잘 썼어요.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난 결혼도 안 할 거도 애도 안 낳을 거니까 올리면 안 돼. 라고 쓰신 분도 있어요. 실제 예전에 댓글 읽었었는데 그게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다들 본인 입장에서 보잖아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미래에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어. 왜냐면 난 혼자 살 거고 결혼도 안 할 거고 애도 안 낳을 거야. 그러니까 올리는 거에 반대 이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근데 생각외로 찬성도 많더라고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 말이 무조건 틀린 건 아니니까. 왜냐면 가면 갈수록 결혼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앞으로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들보다 안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는.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충당 나오면 보충법이에요. 무슨 법이라고요? 보충법.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나머지는 앞으로 문제 풀면서 기억하시면 되고 대손 충당금 나오면 무슨 법만 기억하시라고요? 보충법. 그다음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우리가 대손 충당금으로 10만 원이 필요해요.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10만 원. 네. 근데 현재 대손 충당금이 3만 원밖에 없어. 이럴 수도 있죠. 네.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밖에 없어요? 3만 원. 근데 우리는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10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 얼마가 부족하죠? 7만 원 부족하죠? 그래서 7만 원 부족한 부분만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만 보충해 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보충법. 그래서 지금은 요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충당 나오면 무조건 무슨 법 쓴다? 보충법 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문제 푸시는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왜 지장이 없냐면 얘는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면 틀릴 확률보다 맞출 확률이 높아요. 많은 문제를 풀어보기 때문에. 근데 시험에 좀 잘 나오니까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오셔서 116페이지. 그러고 보니 어제 복사를 안 떴구나. 그래서 116페이지 보시면 투자 자산인데요.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우리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유동하고 비유동. 요거 나누는 기준은 몇 년 기준이라고요? 1년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동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당좌 자산하고 무슨 자산이요? 재고 자산. 저희가 일단 여기까지는 봤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은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갖고는 한번 그냥 쫙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풀면서 한번 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바퀴 정도 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볼 거는 비유동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론은 아마 요 속도로 나가면 요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 이틀 빼면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이론을 일단 끝낼 거예요. 예. 그리고 초반에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암기. 그 다음에 비유동은 네 가지가 있어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이렇게 총 몇 가지가 있으세요? 네 가지.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먼저 보실 게 무슨 자산이세요? 투자 자산. 그리고 시험 문제는 주로 이쪽 파트에서 잘 나와요. 유형, 무형에서. 투자 자산하고 기타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한 3, 5년에 한 문제 정도? 그렇게 많이 내는 편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은 그나마 좀 나오는데 기타는 거의 안 나와요, 시험 때.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실 게 무슨 자산이요? 투자 자산. 투자 자산은 목적이 하나예요. 무슨 목적이요? 투자 목적.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투기예요.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윳돈으로 안 하고 올인하고 있잖아요. 대출, 풀로 대출 받고. 예. 그 다음에 인생은 어차피 뭐 아니면 뭐예요? 도야. 예. 요즘에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그건 제가 봤을 때 투자가 아니고 투기입니다. 그래도 지금 난리 났잖아요. 뭐냐. 코인하고 저기 주식으로 망한 사람들 빚 갚아준다고. 근데 빚은 안 갚아주는 거예요. 빚 갚아주는 건 아니고 이자만 감면해주는 거긴 한데 그 이자만 해도 뭐 어마무시하니까. 워낙 많이 빌렸잖아요. 그럼 항상 그런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항상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같이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바본가? 왜요? 그 사람들 돈 벌었다 그래서 자기 잘 됐다 그래서 세금 더 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는 것만 내겠죠. 안 내려고 노력할 거고. 그 다음에 자기 힘들 때는 누구 찾아요?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냐? 그게 그런 분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힘들 때는 국가가 왜 나 안 도와줘? 그리고 자기 잘 되면은 국가든 뭐든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돌변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민들이 욕하는 거죠, 지금. 왜냐면 본인이 선택했잖아요. 항상 선택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투자도 똑같아요. 투자도 선택을 해서 망했으면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투표 때문에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안 갖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한테는 기회를 주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기회를 덜 주고 이건 뭐 현재 그런 게 아니고 과거부터 그랬어요. 오히려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주고 그냥 인생 뭐 아니면 도야 이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혜택 주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젊은 층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하러 회사 다녀? 어차피 주식이나 코인 해갖고 잘 되면 내 거, 안 되면 국가에서 도와줄 거야. 이런 마인드들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현재. 그게 제일 문제기는 하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번 시험에 투자자산 내지 않을까. 왜냐면 계속 투자자산 관련돼서 이슈화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험에 나옵니다. 종종. 그래서 투자자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건 거기 밑에 동그라미 2번하고 4번 잘 봐두세요. 매도가능증권하고 무슨 부동산이요? 투자부동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상은 투자부동산이 좀 나올 확률이 높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매도가능증권은 과거부터 원래 냈었거든요. 근데 투자부동산은 어쩌다 한 번씩 내시는데 그 타이밍이 오고 있어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투자부동산이 조금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은 우리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에 매도가능증권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단기 매매증권도 아니고 만기 보유증권도 아닌 거죠. 그래서 1년 안에 사고 팔 것도 아니고 끝까지 갖고 있을 것도 아니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보다는 무슨 부동산이 훨씬 더 잘 나올 거라고요? 투자 부동산.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 부동산 그러면 두 가지 있어요. 뭐하고 뭐 있죠? 대표적으로 토지하고 뭐요? 건물.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땅하고 이제 건물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이게 회계에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영업용이면 토지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비영업용이나 아니면 투자 목적. 네, 이때는 무슨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투자 부동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그래서 비영업용 그러면 업무에 안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안 쓰니까 무슨 목적이 돼버린다? 투자 목적이 된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일단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뭐 나머지들이야 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어디로 오시냐면은 120페이지 유형자산. 요거 여기도 시험 문제 좀 종종 출제됩니다. 스캔하러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120페이지 유형자산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볼 무형자산까지 묶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둘 다 1년 이상 보유하셔야 돼요. 몇 년 이상이요? 1년 이상. 그래서 1년 이상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유형이니까 유형의 뜻이 뭐죠? 형태가 있다. 그래서 형태가 뭐 한 거요? 있는 거. 그거를 무슨 자산이라 그래요?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은 뭐가 없죠?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유형은 형태가 있고 무형은 형태가 없고, 그 다음에 둘 다 영업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업에 사용의 뜻이 뭐냐면 일하는 데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영업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효익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효익. 요것도 효익이 있어요. 효익은 오늘 한 번만 설명드릴 건데 뭐 저희 시험에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효익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효익의 뜻이 뭐냐면 요거예요. 효익은 효과 플러스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이 자산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무슨 창출을 해야 돼요? 이익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익 그러면 효과하고 뭐예요?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효과 플러스 이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거기 유형자산 교재 보면서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그 다음에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그래서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업활동. 그래서 영업활동.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여러 보고 기간에다가 밑줄 치세요. 여러 보고 기간이니까 몇 년이 넘는 거죠?
1년이 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래 경제적 효익. 그 다음에 다음으로 3번에 뭐가 있다고요? 물리적 실체.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라고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뭐 사기만 한다라고 나오면, 취득 또는 매입 나오면 맨날 이거 쓸 거예요. 어저께도 한번 썼었는데,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원가 처리.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매출 시의 부대 비용은 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요 세 줄.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십시오. 많이 쓴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어떤 거예요? 높은 거예요.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많이 제가 많이 적네 그러면 시험에 많이 나오나 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그래서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발생된 원가가 다음의 인식기준을 모두 뭐 해야 된대요? 충족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원가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뢰성.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성. 그래서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뭐 매입 수수료, 소개료, 등기료, 취득세, 인수비, 하역비, 시운전비 있는데 다 부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부대 비용이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물건을 샀어. 근데 추가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어. 그러면 그게 무조건 추가 비용이 무슨 비용이 되는 거예요? 부대 비용.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대 비용은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운반비. 그 다음에 건물 구입할 때 들어가는 취득세. 그 다음에 시운전비. 우리 시운전비의 뜻이 뭐죠? 시운전. 잘 되나 안 되나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계를 설치를 했어. 그럼 끝이 아니잖아요. 이 기계가 잘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뭐 해봐야 돼요? 테스트 해봐야 되죠. 그래서 그 테스트하는 것도 내가 샀기 때문에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설치비도 하나의 부대 비용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니까 에어컨 설치하죠. 에어컨 설치할 때 공짜예요? 아니죠. 에어컨 설치 비용이
대부분 별도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추가되는 돈들도 뭐가 되는 거라고요? 부대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밑에 보시면 교환이라고 있어요. 교환의 별표 하나만 치시고요. 요건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교환이 뭐 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서로. 근데 교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종 자산 간의 교환. 그래서 이렇게 교환에는 몇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또 동자가 같을 동자예요. 무슨 동자라고요? 같을 동자. 그래서 같은 것들끼리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동종 자산 간의 교환. 그래서 이때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설명은 또 드릴 겁니다. 장부가가 뭔지. 그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이종의 뜻이 뭐죠? 이종. 이종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종격투기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무술 배운 사람들끼리 싸우죠. 복싱하고 막 유도하고 막 다른 사람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종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그래서 이때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부가가 뭔지 공정가가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장부가의 뜻이 뭐냐면은요. 장부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디에 있는 금액이에요? 장부에 있는 금액. 그래서 장부에 1,000원이라고 써 있어. 그러면 장부가는 얼마인 거예요? 1,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장부가는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장부에 있는 거.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장부가야. 그러면 어디에 있는 금액이라고요? 장부에 있는 금액. 그 다음에 공정가. 공정가는 다른 말로 시가라고도 해요. 시가의 뜻이 무슨 가격이에요? 시중 가격. 그래서 우리가 공정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 남이 하나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공정가는 만약에 수박이 10,000원이야. 그러면 내가 사도 10,000원이고 남이 사도 얼마여야 돼요? 10,000원.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공정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도 10,000원, 남이 사도 10,000원이야.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공정하다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이러면 불공정한 거잖아요. 내가 샀을 때 10,000원인데 딴 사람이 와서 샀을 때 5,000원이래. 그러면 불공정한 거죠. 그래서 공정가 그러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현재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가격을 이제 공정가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시가.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인데 공정가치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냥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근데 시험 문제는 뭘로 나오냐면은요, 그냥 이걸로 나와요. 동종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무슨 가액이요? 장부가. 이종자산이라고 나오면 제공한 자산의 무슨 가액이요? 공정가. 그거 물어봅니다. 그냥 이론 시험에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은 저도 좋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암기로 대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외우면 맞출 수 있는 거고 못 외우면 못 맞추게끔 그냥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런 파트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121페이지 위에 보시면 취득시 부대비용. 취득시 부대비용에선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까도 적었지만 매입시의 부대비용은 무슨 처리한다고요? 원가 처리한다. 이거 좀 봐두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 금액과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 가치와의 차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나중에 문제 풀 때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설명드려도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집을 사거나 뭐 사거나 집 사거나 자동차 살 때 국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강제입니다. 내가 사고 싶어서 사고 안 사고 싶어서 안 사고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집을 사면 국가에서 국공채 매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법에선 이렇게 보거든요. 너 집 샀네. 그러면 뭐 많아요? 돈 많아.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걸 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동차도 똑같아요. 자동차 싸진 않잖아요. 예, 자동차 뭐 1, 2천만 원, 1, 2천 원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몇 천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살 때에도 국공채 이런 것들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요.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예. 그러니까 다 강제로 사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예, 집이나 자동차를 사는 경우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건 다 지금 볼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기존 건물을 냅둔 채로 지어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어요? 철거하고 짓죠. 네. 그래서 그 얘기예요. 철거하는 거. 왜냐면 내가 건물이 있는 땅을 샀어. 근데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러면 기존 건물을 뭐 해야 되죠? 철거해야 되죠. 그래서 돈 있으신 분들이 지금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돈 번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좀 오래된 건물이 있는 땅을 사요. 그 다음에 그 건물을 뭐해요? 부셔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뭐해요? 건물을 새로 지어요. 그 전 거보다 더 높게. 그러면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상가도 새 상가가 비싸잖아요. 오래된 곳보다는. 네, 똑같은 입지라고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 번 연예인들도 많아요. 일반적으로 돈 있는 분들도 뭐 그냥 사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뭐 부시거나 아니면 뭐 증축을 하거나 그렇게 해갖고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볼 겁니다. 근데 일단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네, 요거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마다 아마 얘기를 자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쉴 건데요. 중요한 파트입니다. 122페이지. 요거 잘 나와요. 시험 때. 근데 이거는 외워서 맞추는 게 아니고 요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 이후의 지출. 이 취득 이후의 지출이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유형자산들은 고장날 수 있거든요. 건물 같은 경우에도 집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고쳐야 냅둬요?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 자동차도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도 고장나면 냅둬야 돼요? 수리해야 돼요? 수리해야 되죠. 네. 그래서 취득 이후에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내가 산 이후에 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는 두 가지로 나눠요.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자본적 지출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증축. 좀 전에 설명드렸었는데 증축의 뜻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3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요. 몇 층짜리요? 3층. 근데 내가 이거를 5층짜리로 만들었어. 5층짜리로 올려버렸어. 그러면 증축하게 되면은 층수가 올라갔잖아요. 층수가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죠. 그래서 앞으로 집값이 안 오르면 이거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통과는 됐어요. 이미 뭐냐면은 아파트 있잖아요. 5층짜리를 증축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서는. 그러니까 5층 위에다가 한 층을 더 올릴 수도 있어요.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증축도 가능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어느 나라도 한 적은 없대요. 5층 위에다가 한 층을 올렸을 때 이 아파트가 버틸지 못 버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거는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떻게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증축을 했대 아파트를, 그러면 그런 아파트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왜 피하는 게 좋냐면 5층짜리 아파트는 몇 층만 버티도록 만들죠. 기본적으로 5층까지 버티도록 만들잖아요. 설마 대한민국에서 5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때 6층, 7층까지 버티도록 만들었을까요? 내가 봤을 땐 아니에요. 왜냐면 돈 아끼려고 5층에 딱 맞춰서 지을 건데 거기에다 한 층을 올려버리면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법에는 있어요. 과거에 이거 통과된 거라 증축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전문가분들이 뉴스 나와서 되게 많이 한 얘기인데 이거 위험하다.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다. 왜냐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 해본 나라가 없대요. 외국에서도. 그래서 혹시 나중에 그런 집을 사실 일은 없겠지만 그런 집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위험성을 끌어안으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무너진 거. 집이 완공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됐죠? 무너졌죠. 설마 거기만 그렇게 지었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다른 데도 그렇게 지었는데 다른 데는 운 좋게 안 무너진 거고 말 맞다나 얘는 재수가 없어서 못 된 거예요. 무너졌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 아파트들이 그렇게 지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되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오는 경우들도 많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내용연수 증가. 내용연수라고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사용기간. 사용기간이 늘어나면 돈 버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자동차 같은 거 살 때 짧게 쓰고 버리려고 사요? 길게 쓰려고 사요? 길게 사용하려고 사죠. 왜냐면 길게 쓰면 길게 쓸수록 돈 버는 거잖아요. 솔직히. 새 거가 좋긴 합니다. 근데 새 거 사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보면 뭐 집에 예를 들어 드리면 후라이팬을 하나 샀어. 그러면 오래 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왜요? 오래 써야 돈 아끼는 거니까. 그래서 내용연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길게 쓰니까 우리가 오래 쓰면 돈 번다라는 표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오래 써서 돈을 벌겠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 있는 곳이 비싸요? 엘리베이터 없는 곳이 비싸요? 네, 있는 곳이 비싸죠. 왜냐면 엘리베이터 한 대 설치하는데 돈 들어가고 유지보수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있는 곳이 비쌉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이거 신문에서 봤었는데 두바이 아시죠? 두바이에서 이쁘게 80층 정도 되는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하던 인부분이 뭔가 이상하더래요. 그래갖고 설계도를 봤더니 빠져 있었던 거예요. 뭐가요? 엘리베이터가.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두바이에서 진짜 이쁘게 지으려고 막 짓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빠졌대요. 만약에 그대로 완공됐으면 80층은 안 팔립니다. 맞죠? 여러분들 9층만 걸어서 올라오세요. 그래도 화낼걸요? 힘드니까. 예전에 저희가 원래 13층이었어요. 그 과거에 딱 한 번 이 건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정전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올라오시는데 욕하면서 올라오시더라고요. 거기다 더 큰 문제는 한 분은 또 다리에 기부스를 하셨네. 옆에도 두 분이 부축해 갖고 올라오시는데 그때 뭘 느꼈냐면 엘리베이터가 소중하구나. 근데 항상 소중함은 언제 느껴요? 없을 때 느껴요. 있을 때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서 엘리베이터 있는 게 비싸구나라는 걸 느꼈죠.
그 다음에 냉난방 장치 설치. 냉난방 장치. 그래서 우리 원룸도 보면 풀옵션이 비싸잖아요. 왜냐면 풀옵션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도 달려있고 냉장고도 달려있고 보일러도 달려있고 다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은 내 돈 주고 뭐 해야 되죠? 설치해야 되죠.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손해보는 부분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냉난방 장치가 있는 곳이면은 내가 이 가격을 더 비싸게 뭐 할 수 있어요? 팔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은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만약에 땅을 갖고 있어요. 뭐를 갖고 있어요? 땅. 근데 그 땅이 원래는 농지였어. 농지는 가격이 땅 중에서는 싸요. 왜 싸요? 뭐만 지을 수 있으니까? 농사만. 근데 이게 갑자기 상업지로 바뀌었어. 저희가 있는 여기가 상업지입니다. 상업지에는 뭐 상가 들어올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기가 무슨 지예요? 상업지예요. 그러면 농지에서 상업지로 바뀌었죠. 그러면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오르죠.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이건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정치인 분들 중에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거 왜 갖고 있어요, 그분들? 농사 지으려고? 아니에요. 대부분 다 정보를 미리 아는 거예요. 여기가 나중에 개발이 될 거야. 뭐 고속도로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신도시가 될 예정이야. 그러면 농지 사놨다가 나중에 상업지나 주택지나 아니면 고속도로 이런 쪽으로 바뀌면 가격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정보화 사회니까 그 정보를 얼마나 빨리 습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기 뭐냐 위에 고위직이신 분들 주변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혜택 받는 것도 있고 정보도 빨리빨리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경우는 아니었지만 제가 과거에 김포 쪽에서 일했었거든요. 발전하기 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기 전에 아파트들이 조금씩 있을 때 개발될 때 있었는데 어떤 분 거기에서 농사 지으셨던 분이신데 100억 받았대요. 농지가 이제 이렇게 개발되는 쪽이어갖고 100억 받으신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녀만 좋은 겁니다. 어르신들 돈 받으셔도 돈 못 써요. 돈을 써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 이렇게 사부인이셨는데 저기 연안부두 아시죠? 연안부두 쪽에 주차장을 갖고 계신데요. 그리고 건물도 한 2채인가 3채 있고 거의 한 100억대 갖고 계시는데 아직도 버스 타고 다니시고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대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맨날 만날 때마다 놀러 다니시라고 그래도 돈을 못 쓰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만 좋은 거예요? 자녀들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돈 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상회복, 능률유지 이건 2장짜리에 있을 거예요 아마. 페인트 칠, 유리창, 교체. 아니다. 이거 2장짜리 없어요. 이거 맞다. 안 외워요. 외우진 않아요. 그래서 원상회복 되면은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맞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원상회복이 뭐냐면 컴퓨터 고장났을 때 포맷하죠. 포맷한다 그래서 컴퓨터 가격이 올라요? 아니죠. 그 다음에 능률 유지 이런 건 뭐냐면 우리 기계 같은 거 쓰면 회사에서 기계 쓰면 기름칠 같은 거 청소 같은 거 해주잖아요. 근데 기름칠 청소해 준다 그래서 기계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냥 어느 정도 뭐만 하는 거예요? 유지만. 그 다음에 아파트들 페인트 칠 해요, 안 해요? 해요. 페인트 칠한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겉에만 좋아지는 거지 안에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페인트 칠한다 그래서 뭐 값이 막 확 오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조금 영향은 있긴 있어요.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래서 페인트 칠해서 가격이 약간 상승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유리창 교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분이 놀다가 아니면 내가 놀다가 깜빡하고 유리창을 깼어. 유리창 교체했어. 그런다고 집값이 올라요? 아니죠.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일반적으로 가격 변동에 영향이 없는 게 수익적 지출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은 내가 이행일을 함으로 해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자본적 지출이라고 나오면 자산 처리하셔야 돼요. 무슨 처리하셔야 돼요? 자산 처리.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이라고 나오시면 비용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이렇게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쪽지 시험은 안 봐요. 왜냐면 얘는 외워서 맞출 건 아니고 요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시험 때 되면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저기 감가상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